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수업이죠. 어제 시설개론 수업 들으셨고, 어때 재밌으셨어요? 시설개론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회계라는, 오늘은 이제 회계 강의를 하는 날인데, 딱딱한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강의는 상당히 잘해요. 초장부터 잘난 척 하죠? 예. 잘났다고 믿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다른 데서 무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어떤 학원이나 가면은 강의 시간 1시간 전에는 도착이 돼요. 제가 지금 한 30년 넘게 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지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갖고 항상 1시간 전에 이렇게 딱 도착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수강생이 딱 왔는데, 어이구, 아는 분이에요. 두 번째 또 수강생이 또 왔는데, 아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강의실에서 아는 분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분이란 얘기는 어쨌든 실패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누가 원인이 되었건 강의를 하는 사람은 괜히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한두 문제를 더 맞게 했더라도 어쩌면 그분이 합격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회계 강의 어디서 들으셨던 거기서 듣는 것보다는 여기서 듣는 것이 단 몇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오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곳을 선택을 했다는 말씀 하나는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차츰차츰 나가면서 설명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첫 시간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러니까 공부 방향을, 회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 방향을 제시를 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어이구, 강의 들으러 왔는데 강의 어떤 내용보다도 특정한 내용을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이 시간이 여러분 1년간, 물론 1년은 아니죠. 실제 시험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아마 대략 7월 14일쯤, 2018년 7월 14일쯤 아마 20일에 시험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럼 지금이 이제 9월 달이니까 이제 3개월에다가 7월 달 실제로 공부할 게 6개월밖에 없으니까 9개월이죠. 9개월간 공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필요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머릿말에다 다 써놨어요. 그리고 학습 전략에다 다 써놨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만 보셔도 돼요. 근데 각자 읽어보세요 하는 것보다 한번 보면서 필요한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처음에 머릿말을 좀 펴보시고요. 첫째 줄에는 첫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필요한 내용은 없고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이 출제가 된 게 이제 올해로 9번째 시험을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수험서들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일부 저자들의 왜곡된 내용으로 현실과 관계가 없는 과거형 내용에다가
가끔씩 새로 출제된 기출문제만 끼워넣기식의 편집을 하면서도 광고에는 뭐라 해요? 개정 기준서를 반영을 했더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험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실질적인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아래 보니까 중간 부분쯤에 이 책의 특징은 하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분단들은요, 보시면 여러분들 입 짝짝 벌어집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강의는 어쩌면 그렇지 못한 단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생전 책은 썼지만 생전 처음으로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국제회계 기준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유럽식 기준이라고 보는 게 맞았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전 세계가 이제 단일의 기준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기준서가 상당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거, 이거 학원 선택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 동영상 듣는 분들 많으신데 동영상 선택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이 각 출판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교보문고를 딱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보문고하고 딱 치고 검색창에다 주택관리사 회계원리하고 쳐봤어요. 주택관리사 한 칸 띄우고 회계원리하고 책을 딱 쳐봤더니 어제 현재까지는 2018년 시험을 대비한 수험서가 2군데가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봤어요. 제목을. 제 책은 제목이 장만 나와 있었는데 거기는 왜 절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각 절을 읽어봤어요. 옛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분들은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상한 내용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츰차츰 가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이 책의 특징은 해놓고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서 해놓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팔아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 대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 대가. 우린 이걸 뭐라 하느냐? 매출액이라고 말을 해요. 매출액. 그러니까, 자, 가끔 TV 같은 데 보면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있어. 뭐냐면은 각종 이제 방송국에서 리포터들이 특정
장사하는 사람들, 창업한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매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은 한다는 소리가 한 1억쯤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혼자서 1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출액이 1억이면 장사가 잘 되는 회사예요? 안 돼? 그냥 개인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만 점프 같은 거 하나 창업을 했어요. 매출액이 1억이에요.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죠? 왜요? 매출액은 그야말로 판매 대가일 뿐입니다. 물론 용역을 제공하는 이 심부름값이나 받는 용역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매출액 1억이 적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물건을 파는 곳에서의 매출액은 물건 팔고 받은 돈 그 자체가 매출액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 매출액에서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 매출 원가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팔았다. 그 원가가 한 7천만 원이다. 일단 빼면 얼마가 남아요? 3천만 원 남죠? 이게 진짜 이익이에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요걸 이제 나중에 뭐라 하려는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젠가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미리 외울 수 있으면 좋고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바로 이 매출 총이익에다가 장사하다 보면 꼭 물건을 팔아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린 흔히들 말하는 매출액을 뭐라고 하느냐? 수익이라고 말을 해요. 매출액을 수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으로도 수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회계상에서는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기타 수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건 이거죠.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기업 경영하려다 보면은 예를 들어 상가를 월수로 빌렸다. 임차료 내야죠. 전기 키면은 전력비 들어가죠. 직원들 월급 들어가죠. 자질구레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 우리 이걸 기타 비용이라고 말해요. 기타 비용. 자, 이것도 미리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편해지겠지만 지금 벌써부터 이거 외우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쨌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다 기타 수익도 하고 기타 비용 빼면 자, 이때 기타 수익이란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라 그랬어요.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 매출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이 기타 비용이에요. 빼면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올까요? 순이익이 나와요? 아니죠. 돈 벌었으면 국가에다 뭐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지요. 개인기업이라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주식회사라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자, 현재 여기는 세금을 아직 쓰지 않았죠. 바로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다 해서 우리는 이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말을 해요. 언젠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익 계산하는 요령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거. 법인세, 비용을 뺀 거. 우린 이걸 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해요. 당기순이익. 그러면 매출액이 1억이다.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적자일걸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일 거거든요. 그걸 갖다 놓고서는 그냥 어유 어머 뭐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뭐 매출액이 1억이라고요? 그 사람 집에서 굶어 죽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을 벌려면 가장 먼저 뭐냐? 제일 중요한 매출액이 많아야 돼. 그럼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측정을 하는 수익. 이거 계산하는 게 어차피 회계성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국제회계 지금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상한 회계를 배우는 거죠. 또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금융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잠시 우리 19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언젠가 외워도 외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192페이지. 자, 지금부터 외울 건 아니지만 저를 잠깐 보실까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금융상품이라는 걸 강의합니다. 이때 금융상품을 강의할 때 이렇게 해요. 금융상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금융상품의 종류는 세 가지.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저는 강의를 이렇게 강조를 여러 번 하죠. 자, 어쨌든 금융상품의 종류는 세 가지.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상당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자산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저한테 이제 회계를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작년까지는 금융자산 하면 종류 탈탈탈탈 외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금융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아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년에 실패를 해서 또 듣는 분 계실 것이고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동영상 듣는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작년까지는 이랬죠. 금융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럼 네 가지. 뭐가 있나요? 그럼 당, 대, 매, 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자산. 작년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요거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외우고 넘어가려는데 올해부터는 이 금융자산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당기손익, 찌끄고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아마 지금 주택관리사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7, 80%는 이거 모를 거예요. 그건 뭐라 당대매만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길죠. 하나하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게 너무 길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저는 강의를 할 땐 칠판에 글을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저는 이걸 약자로 강의를 할 겁니다.
약자로. 근데 약자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약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강의를 할 일이 없죠. 기준서에도 그 약어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하면은 FVPL 금융자산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FVPL 금융자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책에 다 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FVOCI 금융자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당분간은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면은 FVPL 자산 이렇게만 쓸 거예요. 이건 여러분과 우리의 약속이니까.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하면 AC 금융자산 이렇게 강의할 거예요. AC 금융자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회계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을 부를 때 사람의 이름들, 물건의 이름들은 자, 저걸 뭐라 그래? 저 이름은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회계상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용어, 이름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 개정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정과목. 이게 공식적인 개정과목이에요. 공식적인 개정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숙달이 되고 외워야 되고 어쨌든 앞에서도 이 금융자산 단원에 넘어가기 전에도 이 용어들은 미리 조금씩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약어를 먼저 익숙해지시라고 첫날 미리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데 자, 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192쪽 맨 아래 하단 보니까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FVPL 해놓고 그 옆에 Fair Value, Profit and Loss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FVPL 이렇게만 설명하면 또 궁금해갖고 그게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찾는 분 계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근데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거기 Fair Value 이게 뭐예요? 공정가치란 뜻입니다. Profit and Loss 수익 또는 손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또는 비용이란 얘기예요. 잠시 후에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FVOCI 해놓고 Fair Value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괄 손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 해놓고 Amortized Cost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이제 원래는 이제 삼각구 원가라는 말인데 아래에 있는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뭐 인터넷 뒤지고 찾고 이런 분들 계실까봐 제가 미리 쓴 건데 자, 저를 오늘 요 1시간 끝나기 전에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외우라고 해서 외워오는 분 못 봤어요. 다음 주까지 외워오신다.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실사례를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올해 저한테 배우셨던 분 중에서 최고 득점자, 모학원에서 평균 점수가 97.5점이 나왔어요. 민법 100점 나왔어요. 회계 97.5점 나왔어요. 시설 95점 나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이 자신 없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따가 실사례 이렇게 맞는 분들의 특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런데 저는요 강의 기술자예요.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이해 잘 시켜드립니다.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오래 기억하게 해드려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요구했다면 여러분 이 책 정도는요 달달달달 다 외우고 완벽하게 이해를 100% 해야 돼요. 그러면 합격해요. 이랬다면 그 실행 가능한 일일까요? 그 실행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97.5점 맞으신 분도 제가 여기서 특정 내용 질문 들어가면 대답 못하는 경우 많이 있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제가 요구를 하는데 그 선만 지키시면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1차 외울 거예요. 다음 주까지 외우시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세부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제 과거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강의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을 다녔느냐는 정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그 운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학원 선택하셨다는 자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책의 특징해놓고 이번에 제1장과 제2장은 회계 기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기초가요 생각보다 강의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 1회 지금 해가 바뀌기 전에는 보강을 많이 안 하는데 9, 10월 과정에는 보강 한 번 할 거예요. 10월 22일 일요일입니다. 10월 22일 일요일이에요. 그날은 아침 10시부터 보강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착실해야만, 기초가 충실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올해 책을 쓸 때는 가능하면 올해 기출문제는 이 책에다 반영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몇 문제 기출문제 올해 20회 기출문제를 제가 이 안에다 수록을 했는데 일부만 이제 수록을 했는데 이건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올 시험 끝나자마자 이거는 문제가 오류니까 이거는 전항정답 처리해야 합니다. 전항정답 처리해야 합니다 하고 이재희를 걸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 문제 오류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험 끝나면은 이재기를 걸어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은 전부 제가 최초로 이재기를 걸은 문제만 지금까지만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번엔 이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객관식이라는 건 보다 명백한 게 답이잖아요.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근사치를 고르는 게 객관식이잖아요. 명백하게 답은 있어요. 명백하게 문제 자체는 오류이지만 명백하게 답은 있어요. 바로 지금 수험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기초 공부가 착실하셨던 분들은 그런 문제는 완전 공짜 문제입니다. 몇 초도 안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서 답을 못 쓰신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단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재기를 자료를 여러 군데다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9월, 10월에는 이 책에서는 제1장 그리고 제2장 흔히들 말하는 기초 부분만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 가끔가다 그래 기초만 강의하니까 나는 기초는 웬만큼 해결이 됐는데 그분 착각입니다. 기초 해결되시고 기초가 완벽하신 분들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과락 맞을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도 결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각 장마다 실제 출제될 문제. 제가 여기다 출제된이라고 안 쓰고 출제될이라고 썼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 출제될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기업회계 기준서의 원문 해놓고 가로 속에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왜곡 해석된 문장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특히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고개 숙이고 책을 읽으시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으로다가 저 한번 얼굴 보시면은 전 책 안 봅니다. 달달달달 다 배웠어요. 중요한 거. 시험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이 국제회계 기준이 지금 9년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회계 기준을 대비를 해서 회계원리 책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회계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꽤 많은 분들은 어차피 이 책을 베끼는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되거든요. 똑같이 베끼다 보면 혹시 이거 저작권 문제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은 게 슬쩍 말을 하나씩 바꿔요. 시험에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 출제될 문제를 그대로 저는 강의를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쉽게 풀어서 강의를 하느라고 그랬다고 할지언정 이 원문을 그대로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모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어떤 수험생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사실은 이 책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모 학원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학원에서 어떤 수험생, 그분은 1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셨어요.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었어요. 교수님 강의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해도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일을 위해서 억지로 잠을 잔대요. 자면서도 궁금해서 다음 게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답니다. 재밌게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억지로 마지못해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민법 공부에 얼마나 유식해집니까? 밖에 나가서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질 일은 없잖아요. 시설, 하나하나 생각합시다.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만들어졌군. 우리 집에 전기공사 이렇게 됐군. 이해를 하고 그거 이해하는 과정 얼마나 재밌어요. 회계는요, 당연히 재밌는 과목이니까 얘기를 생략하고요. 이렇게 나는 이것도 배웠어 저것도 배웠어.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가끔 가다가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도 앉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대. 뭐냐? 20대 초반 애들도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야, 내가 늙음하게 이거 한다. 30대 초반도 뭐라 하냐? 내가 늙음하게 이 공부를 한다. 40대 초반도 늙음하게 이거 공부한대. 더 웃기는 거 50대 초반 인터넷 같은데 다 늙은 제가 이것을 공부한다니, 그분은 늙은 겁니다. 20대 초반도 늙음하게 이거 공부하다, 그분은 늙은 거예요. 60대 분들도 내가 이 나이에 돼서도 난 뭔가를 도전할 수 있어. 뭔가 새로운 걸 공부를 할 수 있어. 새로운 걸 알아가니까 재밌어.
그분은 늙은 거 아니에요. 젊으신 겁니다. 가능성이 더 충분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가끔 가다가 인터넷 같은 데다가 별 글들 다 올라오죠. 의술에만 명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강의에도 명의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글들 들어오면은 저는 그게 저한테는 채찍이에요. 정말 명의가 되고 싶고 정말 진정한 드라마 같은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정말 완벽한 강의. 그러나 그 꿈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죠. 가장 완벽한 강의는 아마 죽기 전에 하는 강의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그러고. 자, 그 아래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이 책을 신뢰하자. 자, 여기서요. 올해 지금 동영상 들으실 분들, 동영상 아마 첫 강의부터 이제 이 강의 듣는 분 계실 겁니다만은 그분들 혹시나 저 자식이 나를 씹네? 나를 비방하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누구를 비방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분명 아닙니다. 제 카페에 보면 합격 수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 합격 수기 중에서도 제가 거기다 댓글에다가 그분들 혹시라도 보라고, 내년에는 실패하지 말라고. 뭔 얘기냐? 이 책보다 제대로 된, 이 책은요, 실제 문제 가장 근사한 책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곳에도 없는, 예를 들어 실례 보셨던 분들. 근데 이거 출제자가 좀 의심스러워요. 제 책 보고 출제한 것 같고 저한테 악의적인 감정으로 출제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뭔 얘기가 있었냐? 올해 그냥 간단하게 공손품 원가 계산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책에도 그거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 없어요. 제 책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손품 원가 계산하는 문제에서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은 출제 가능성 거의 없음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걸 출제하는 놈들이 있어요. 어쨌든 어떤 문제, 남들은 그 어떤 문제 처음 보는 문제일지언정 대한민국에서 제 책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만화의 두세 문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공부하고, 이 책에 여기다 그 내용 다 써놨으니까 개별적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각종 출판사 책을 모두 섭렵을 하려고 달려드는 분들 계셨습니다. 특히 여기 오전발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제 책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다른 책, 이 책, 저 책 보셨던 분들 초반 실력이 가장 좋으셨던 분들이에요. 초반 실력 가장 좋으셨던 분들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스스로 내가 떨어질 것이라는 일말의 의심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이 책만 믿고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따가 추가 얘기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믿어달라. 둘째, 기초 강의할 때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회계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신 분은 어쨌든 합격을 합니다. 셋째, 나만의 자신 있는 문제를 늘려가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제가 아무리 즉석에서 완전하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며칠 지나면 언제 뭐 들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럼 일정 단계 지나면 이 책이 끝날 때쯤 되면 끝하는 그 문제만 기억나지, 내가 지금 2달 동안 뭐 배웠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도 이제 공부 요령 써 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난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완전히 정말 자신 있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 그걸 조금씩만 늘려가시면 돼요. 이 책 처음부터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야, 나 이거 하나는 달달달달 외웠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늘려가다 보면은 이 책 두껍죠? 생각보다 얇아집니다, 책이. 좀 지나면 공부할 게 없어요. 나만의 자신 있는 문제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만큼은 자신 있어 하는 거, 회계는 특히 그래요. 그걸 늘려가자 이렇게 써있는 내용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넷째, 직접 써보고 직접 계산하면서 반복하자. 뭔 얘기냐?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수시로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회계는 손의 수고를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머리가 피곤하면 안 돼요. 손이 피곤해야 돼요. 많이 써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써봐라 그럼 뭘 써야 될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험은 이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론 문제가 있고, 론차가 왜 이래? 계산 문제가 있고, 분계 문제. 요새는 이제 분계 문제는 전혀 안 나옵니다만, 분계 문제가 있고. 근데 분계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회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계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분계라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셔야 되고, 분계로 이해를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안 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론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건 쓰는 거 아니죠. 그냥 읽는 겁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는 분 쳐놓고 외우는 분 못 봤어요.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론 문제, 제가 찍어준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럴 거예요. 18회는. 왜? 우스운 얘기지만 13회 시험 볼 때, 13회 시험 볼 때 국제회계 기준을 제일 처음 해볼 때요, 위에서부터 7문제가 제 특강 자료하고 실제 시험 문제하고 순서까지 같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서가 도입이 되면 출제자들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론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잊어버릴 거 알고 그런 말씀드린 거, 그냥 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읽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몇 번을 더 읽어봤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더 외웠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은 뭐예요? 읽어보고서 낯설으면은 실제 문제 보러 가서 쫙 읽어봤더니 처음 보는 내용이야. 낯설은 내용이야. 안 배운 내용이야. 그거 틀린 지문이거든요. 아, 저 자식이 날마다 귀에 닦지 않도록 강조를 하던 내용이네? 그럼 읽어보면 어머, 많이 본 놈이거든요. 그건 옳은 말이거든. 틀린 것을 골라라. 처음 보는 놈 고르면 걔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무조건 읽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물론 이해 다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잊어버렸잖아요.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뭘 쓰란 얘기냐? 계산 문제는요, 계산식 직접 써보셔야 돼요. 계산기 그려보셔야 돼요. 계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 그 과정을 따라하면서 같이 써보셔야 됩니다. 자, 장시간 다니면서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안 써봤기 때문입니다. 회계는 손이 피곤해야 합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넘어가다 아래에서 몇 번째 줄인가? 9번째 줄. 자격시험의 공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말씀 있어요. 지금은 절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나 1월 달까지는 이 책 씹어 먹을 거야. 그분 절대로 못 붙습니다. 그냥 결석만 하지 마시고 단 하루에 10분, 20분만이라도 그냥 넘어가면서 책이라도 읽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뭐 배웠지 정도 확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지쳐서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마시고 결석만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나오기만 하세요. 요 얘기가 괄에 있는 얘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학습 전략하고 나와 있는데, 자, 전략 1 중간에 나와 있죠. 기초를 튼튼하게, 계속 강조하는 얘기죠. 두 번째, 이론 문제는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읽어보자.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읽어보자. 이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3번에 원가 회계를 잡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이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는 뭐 원가 회계를 미리 공부하세요 이 얘기 안 해요. 원가 회계는 제가 11월부터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저쪽으로 할게요. 우리 시험은 크게 두 과목이에요.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요. 원가 및 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및 관리회계. 몇 문제 나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여기서 32문제, 9회 이후부터예요. 왜냐하면 8회까지는 40문제가 본 게 아니라 20문제를 봤던 적이 있고 25문제를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과목이 40문제로 확대된 게 지난 9회 시험부터인데, 9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재무회계가 31문제 나온 적이 한 번 있고요. 32문제, 나머지는 다 32문제가 나왔어요. 원가 및 관리회계는 9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한 번, 대부분은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규정은 아니에요. 자, 저쪽 강의실에서는 지금 공인중개사를 강의하고 있죠. 여기서는 주택관리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로 이제 두 개 시험을 준비를 하는 학원인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6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주택관리사가 5과목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총 11개 과목 중에서 딱 하나, 회계 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험은요, 어디에서 몇 프로 출제하겠다, 어디에서 몇 프로 출제하겠다,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회계 원리는 출제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기준 없음, 요게 규정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출제하겠대요. 과목 구분도 안 해놨어요. 알아서 출제하겠대.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럴 리는 없지만 시험을 딱 보러 갔더니 재무회계가 한 문제가 나오고 원가 및 관리회계가 39문제가 나왔어요. 이럴 리는 없지만 이렇게 출제했다 하더라도 걔들 규정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출제되니까 다음 시험도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12회 이전만 하더라도요, 옛날에 주택관리사 공부하다가 한 10여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주택관리사 강의를 하는 곳에서요, 다른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했어요. 근데 회계 원리는요, 일주일에 2번씩 수업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강을 했었어요. 양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시험 한 번 치를 때마다 새로운 단원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옛날엔 양은 이것의 절반인데 강의 시간은 지금의 몇 배씩이나 됐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주택관리사 수험생은 많지는 않고 각 학원들이 수익이 나질 않죠.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를 절감해야죠. 강의 시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그나마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장시간 보강을 합니다. 9시월 과정만 한 번이지만 11일, 12월 과정에도 아마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러나 1월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아주 장시간 보강하고 사이사이 특강 있지요. 굉장히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강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은 양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건 책임회피예요. 뭐라 했냐? 여러분, 재무회계가 중요해요? 원가회계가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래? 다 재무회계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재무회계 기준으로만 중점적으로 잘 나올 문제만 반복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을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생기초만 강의예요. 전부 생기초만. 시험에 안 날 문제. 그럼 생기초만 강의하면 듣는 분들은 어때요? 이해가 가거든. 저 선생 잘 가르쳐. 시험 보면은 배운 건 하나도 없거든. 올해는 내가 그거 안 배웠는데 배울 때는 재밌었으니까 올해만 시험이 특이한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모든 시험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딱 2번 14회 그리고 20회 시험은요 다 배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이 2개 시험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7문제, 8문제는 무조건 다 맞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래 왔고요. 그래서 원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4번 똑같은 얘기죠. 손해수고를 요구하는 학문이다. 5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점수를 정하지 마라. 목표 점수를 정하지 마라. 한다는 소리가 이래. 나는 뭐는 잘하니까 뭐 몇 점 맞고 뭐는 몇 점 맞고 그러면 이거는 몇 점만 맞으면 돼. 예를 들어 나는 시설계로는 과락만 면하면 돼. 하는 사람 쳐놓고 시설계론 과락 면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회계원리는 과락만 면하면 돼. 과락 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 과목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아까 어떤 분처럼 결벽증이 걸린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씹어먹어서 막판에 물론 평균 점수 97.5점이라는 아주 그냥 수석 발표가 안 났을 뿐이지 대한민국 수석이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 과목 나는 앞에서 이거는 중요해요 하는 그분은 97.5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제가 강의한 내용은 이거는 강조를 하지 않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안 한 부분까지도 다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강조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만큼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런 식의 이제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서는 시간상 이건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댁에 가셔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로 다 이걸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6번 실전 감각을 익히자. 이 실전 감각 뭔 얘기냐? 좀 일정 단계 지나면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는 무조건 빼먹지 말고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도 그 내용 나와 있어요. 모의고사 보되 저는 다른 곳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보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회계는. 그 이유를 앞에다 다 써놨어요. 그들이 출제를 하는 그 사람들이 회계를 제대로 알고 출제한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알고 출제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상한 내용 갖다 놓고 뭐 이거 그냥 뭐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식의 모의고사 공부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어디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그건 3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거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단 회계만큼은 제발 제가 드린 문제 이외의 것은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 나온 것도 TV 광고 아무리 많이 해도 TV 광고 많이 하면 거기가 잘난 곳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꼭 좀 한 차례 읽어보셨으면, 여기 나와 있는 머릿말 학습 전략 꼭 좀 읽어보시고요. 자, 잠시 후에 요거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야지. 기억하시는 분들, 요것만 알아도요, 이것도 한 문제짜리예요, 최소한. 여기는 뭐 엄청 많은 문제고, 잠시 뒤에, 다음 시간에 칠판 혹시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연결해서 나갈 거니까, 잠깐 쉬겠습니다.